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미 정부의 충격적인 소식. 2. 한국은 화폐 감시 대상국입니다. 3. 국제안보동맹 등장.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미국 정부가 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현지 시간 17일 한국과 중국, 스위스, 독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 등 7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에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환율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일본은 환율 관찰 대상국에서 제외됐는데 한국은 포함시켰다는 것입니다. 상품과 서비스 등 150억 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 국내 총생산의 3%를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 12개월 중 8개월간 국내 총생산의 2%를 초과하는 달러 순 매수 등 3가지 기준 중 2가지에 해당하면 관찰 대상국이 됩니다. 미국이 환율 대상국을 지정하는 취지가 애초에 다른 나라가 환율을 인위적으로 낮춰 미국에서 너무 많은 무역 흑자를 가져가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자, 그런데 일본은 2021년부터 엔화의 가치가 완전히 떨어지도록 일본 정부가 직접 조작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일본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닌 수준이죠. 엔화가 얼마나 저렴해졌으면 최근 뉴스들에서는 역대급 엔저에 한국보다 저렴, 먹고 쇼핑하러 일본행이라는 제목의 보도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체감상 한국 먹거리 물가가 일본보다 1.5배는 되는 느낌이에요. 출장과 여행으로 지난달 27일부터 닷새간 일본 도쿄를 방문한 이준 36씨는 12일 엔화 가치가 많이 떨어진 데다 일본 현지 물가 자체가 한국보다 저렴해 부담 없이 여행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씨는 반대로 일본인 친구는 오랜만에 한국을 찾았다가 물가가 비싸다며 놀라더라고 전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첫 해외여행으로 지난주 도쿄를 찾은 직장인 임모 31씨는 일본은 비싸다는 고정관념과 반대로 물가가 저렴해 화들짝 놀랐다고 합니다. 임 씨는 1,200엔을 11,136원만 내면 주요 관광지에서도 푸짐하게 먹을 수 있었다며 비행기 값을 포함해도 후쿠오카에 가서 쇼핑하는 게 더 싸다는 말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함께 여행한 최모 30씨는 일본 택시비가 비싸다고 소문나 걱정했는데 기본 요금이 500엔 4,640원이었다. 오히려 서울 택시 기본 요금 4,800원보다 쌌다고 했습니다. 동생 친구들과 함께 지난 8일부터 4일간 도쿄를 여행한 윤모 23씨는 싼 가격으로 원하는 걸 먹고 살 수 있어서 기뻤다며 특히 다이소나 편의점, 생활용품점은 우리나라보다 더 저렴해 1,000엔 9,280원 이하로 웬만한 걸 살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금액대가 높은 쇼핑을 하면서 엔저를 크게 체감했다는 관광객도 있습니다. 인천에 사는 한지연 28씨는 남편과 함께 지난달 21일 일본 오사카를 찾았습니다. 그는 유명한 의류 브랜드의 가격 자체가 싸고 면세 혜택도 받을 수 있는 데다가 엔화도 저렴해 한국보다 40에서 50% 싸게 쇼핑했다고 말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미국은 일본을 리스트에서 제외한 채 한국을 환율 대상국으로 지정하고 한국에 대한 집중 감시를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미국 메모리 반도체 1위 업체이자 세계 2위로 등극한 마이크론은 이미 앞으로 20년에 걸쳐 뉴욕주 등에 1천억 달러 약 127조 원을 들이는 대규모 메모리 반도체 생산단지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최근 중국이 마이크론 제품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발표하자 미국은 한국의 중국과 거래를 끊으라는 식의 강한 압박을 전해왔습니다. 자, 그런데 너무나 수상하고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국에는 중국과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라던 미국, 한국이 중국과 싸우고 난리가 나는 동안 미국의 마이크론은 중국 시안 공장에 7,700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이 한국과 중국 사이를 갈라놓고 한국이 중국에서 벌어들였던 수익을 미국이 모두 뺏어가는 꼴이 된 것입니다. 시티그룹은 미국 정부가 마이크론의 공장 투자와 연구 개발을 돕는 보조금 지원을 더욱 확대할 것이라는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 마이크론이 한국의 SK하이닉스를 제치고 디램 세계 2위로 등극한 것도 미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없이는 불가능했습니다. 정말 황당하고 어이가 없는 미국 정부의 자국 기업 편애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미국 정부는 이대로 쭉 밀어붙여 마이크론이 1위, 삼성전자마저 짓밟을 수 있도록 도울 계획입니다. 중국도 디램 전문 기업 푸젠진-화직, 랜드플래시 업체 YNTC를 국가 차원의 챔피언 기업으로 선정하고 연구개발 및 생산 투자의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빠르면 몇 년 뒤부터 중국 기업들이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메모리 반도체 없이도 자체적으로 생산을 모든 중국 IT 기업들에 공급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충격적인 계획입니다.
D램과 낸드 플래시 등 메모리는 한국의 핵심 수출 품목이자 삼성전자 및 SK하이닉스 실적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제품입니다. 자연히 두 국가에서 잇따라 제휴 기업을 통한 메모리 반도체 공급망 구축의 속도를 내는 일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요 고객이 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한국 경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반도체가 미국과 중국에 의해 크게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국내 한 전문가는 미국은 처음에 동맹국과 함께 새로운 반도체 공급망을 만들 것처럼 분위기를 만들었다. 함께 방점을 찍은 동맹국들은 너도 나도 미국과 손을 잡았다. 하지만 미국은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데 있어 동맹국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었다. 오히려 자신을 대신해 중국을 압박하는데 동맹국을 이용하고 있다. 사실 지금까지 미국이 설계한 정책은 중국 압박이 아닌 자국 산업 보호가 목적이다. 중국 현재는 자국 산업 보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조치라고 볼 수 있다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유럽연합은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국도 중국도 아닌 유럽의 초대규모 반도체 공장을 지으면 바이든과 시진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며 안전성을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유럽연합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한국의 뒤통수를 때린 적이 없고 한 번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왔습니다. 무려 61조를 반도체 지원금으로 쓰겠다고 발표한 유럽연합. 삼성과 SK가 미국인 직원들의 복지와 어린이집까지 책임지고 심지어 기밀 정보까지 모두 내놓으라고 한 미국 정부와 달리 유럽연합은 너무나 깔끔하게 아무런 조건도 걸지 않았습니다. 반도체 업계의 정통한 관계자는 반도체 산업에서 수율 등 핵심 정보는 곧 기업의 경쟁력이다며 미국이 자국 반도체 산업을 키우겠다는 방침을 명확히 한 상황에서 인텔, 마이크론 등 미국 업체들에게 삼성과 SK의 정보가 유출되지 않을 것이란 보장이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특히 이유는 반도체뿐만 아니라 구형 공정 생산과 연구개발 ID, 설계 등 반도체 생태계 전 부문으로 지원 영역을 확대키로 하면서 더 주목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반전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최근 유럽에서는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하는 동시에 한국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K-팝과 K-드라마, 심지어 K-방송까지 유럽 전역에서 뜨거운 이슈로 급부상하면서 유럽 대부분의 나라가 한국 노래와 한국 드라마, 심지어 한국 무기까지 대량으로 수입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자연스럽게 유럽인들도 중국산 제품을 구매하는 대신 한국산 프리미엄 스마트폰을 구매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빠른 유럽 내 한국 신드롬 확산 속도에 중국의 주요 스마트폰 업체가 유럽 스마트폰 시장에서 철수한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났습니다. 프랑스 매체 프랑드로이드는 최근 오포와 원플러스는 프랑스 마케팅 및 영업팀 직원들을 해고한 후 재고 정리에 주력하고 있으며 신제품인 파인드 X와 리노 시리즈도 출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놀랍게도 한국의 대반전 반격은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만 정부가 오만 두쿰에 세계 최대의 그린 수소 생산 플랜트를 구축하기로 하고 67억 달러, 우리 돈으로 무려 8조 원 규모의 프로젝트를 발주했는데요. 미국은 당연히 자신들이 이 초대 규모 사업을 따낼 것이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이 프랑스 그리고 태국과 손잡고 컨소시엄을 만들어 이 8조 원 규모의 프로젝트를 미국으로부터 뺏어오는데 성공했습니다. 한국경제TV 취재 결과 포스코, 삼성엔지니어링을 중심으로 꾸려진 컨소시엄에 프랑스, 태국 기업도 참여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는 이어 이미 컨소시엄을 구성한 6개사가 현지에서 구체적인 사업 방향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컨소시엄은 포스코를 주축으로 한국 기업이 주도합니다. 포스코가 28%로 가장 많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삼성엔지니어링 12%, 한국남부발전 등 발전 공기업 두 곳을 합쳐 한국이 총 64%를 차지합니다. 한국의 완벽한 승리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싸늘해진 국제사회. 누구의 편을 들지 않으면 생존하기 어려운 정글이 되었는데요. 이런 가운데 국제안보연합이라는 놀라운 구상이 등장했다고 합니다. 현 국제안보기구의 한계를 인정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세계 각국이 힘을 모으자는 취지라고 하는데요. 그 주요 국가이자 아시아 대표 국가로 한국이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일본이 아닌 한국이 주요 국가로 선정되었다고 하는데요.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신냉전. 처음 이 단어가 등장했을 때 많은 이들은 구시대의 언어가 등장했다며 아직 시기상조라는 이야기를 꺼내기도 하고 국제사회가 형성해 놓은 평화기조 아래 냉전은 다시 등장할 일이 없다는 학자들의 분석도 잇따랐죠. 그러나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후로 모두 깨닫게 되었습니다. 좋든 싫든 이 전쟁으로 촉발된 진영 갈등으로 새로운 신냉전이 이미 시작되었고 각 국가는 이 갈등 속에서
하나의 진영을 선택하거나 혹은 독자적인 길을 걸어야 한다는 것을 말이죠. 실제로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는 올해 6월 마드리드에서 열린 정상회의를 통해 러시아는 회원국의 안보에 가장 심각하고도 직접적인 위협이라는 문구를 전략 개념 문서에 기입하며 신냉전을 공식화했습니다. 2010년대 나토가 러시아를 파트너로 규정했던 것과 달리 10년이 지난 지금 순식간에 러시아는 적이 되었습니다. 나토는 또한 중국도 신냉전의 한 축으로 중국을 지목했죠. 미소양 진영의 냉전이 과거의 유물이라면 이제 대두되는 신냉전의 중요한 축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진영과 러시아 중국을 주축으로 힘을 합친 반 서방 진영이 큰 축입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직후 중국은 러시아에 대해 무역 제재는 물론이고 우크라이나 지원에도 비혼적인 태도를 드러내며 국제사회에서 중국은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미국 역시 중국을 향해 러시아에 대한 위협 수위를 높이지 않으면 중국도 러시아와 같은 길을 갈 수 있다고 위협했지만 중국은 미국의 위협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러시아의 편을 드는 저항을 계속했죠. 유엔에서 있었던 러시아 제재 결의안 채택에 있어서도 주요 상임이사국인 중국은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거부권을 행사. 세계는 러시아 중국이 암암리에 결합되어 있다는 것을 정확히 알게 되었죠. 유럽을 강하게 뒤흔든 전쟁의 불씨는 동아시아에도 번지고 있습니다.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은 불씨에 불을 붙였습니다. 반중국 인사로 유명한 펠로시 의장의 방문에 중국은 극도로 위험한 수사를 사용하며 위협했습니다. 심지어 펠로시 의장이 타고 있는 전투기를 추적, 대만 해협을 중심으로 군을 움직여 포격을 가하는가 하면 대만을 상대로 무역체제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이며 단순한 방문조차 허락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죠. 미군 역시 함대를 출격하며 펠로시 의장을 보호했고 그녀가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까지 중국은 대대적인 군사훈련을 진행, 미국과 대만을 상대로 위협을 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심지어 최근 전력 보강을 위해 핵실험은 물론 항모 6척을 동시에 건조하는 모습을 공개하며 미국을 상대로 밀리지 않는다는 불기의 자세를 선보였죠. 강성 위협이 잇따른 가운데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계는 전통적인 조직을 활용하거나 새로운 조직을 신설하며 합종 연행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런 외교적 전술을 잘 활용하고 있는데요. 오커스 오쿠스를 설립해 군사적으로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호주와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는가 하면 경제적으로 이페프를 새로 설립해 압박하는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하나는 어려우나 에럿은 상대가 가능하다는 원칙으로 미국은 중국을 상대하는 데 있어 리스크를 줄이고 이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였죠. 그러나 이러한 전략은 한계를 보였습니다. 미국 일변도의 유리한 정책을 감내하는 이들이 예전과 다르게 없어졌기 때문이죠.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이들이 증가했습니다. 인도의 경우 미국이 제안한 이페프 협력에도 고개를 기울이는 한편 러시아 중국과 협력하는 자세를 보이면서 중립 외교에 나선 것이 대표적이죠. 인도를 압박하고 싶어도 미국의 불신을 표현하는 인도를 압박하는 것은 미국 입장에서도 큰 부담입니다. 이런 가운데 새로운 질서 수립과 이를 가능하게 하는 대규모 조직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는데요. 놀랍게도 이 조직의 주요 멤버로 한국이 참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국제안보연합 인터콘티넨털 시큐리티 유언, 익수이 바로 그 조직입니다. 이전에도 많은 국가에서 초국가적인 안보협력 단체를 주장하며 이들에게 힘을 실어 테러나 전쟁 등 국지적 사태의 사전적인 조율이 가능한 조직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필요에 의해 생겨난 조직이고 지금도 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는 이러한 취지 하에 생긴 조직이죠. 원래는 냉전이 시작되던 1949년 집단안전보장조약인 북대서양조약에 의해 탄생한 군사동맹이 그 시작입니다. 처음에는 미국과 서유럽의 소규모 국가만이 참여했지만 확장하는 소련의 정책에 두려움을 느낀 유럽 국가들이 자발적인 참여를 한 덕분에 규모가 늘었죠. 그리고 이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 나토의 중요성과 나토에 가입하는 이들이 생겨날 정도로 그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처음부터 나토에 가입된 국가였다면 전 유럽이 우크라이나에게 군사 지원은 물론이고 러시아를 향해 전면 압박이 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은 탓에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침공에 유럽 국가의 응전을 바랬으나 나토에 소속된 국가들은 우크라이나가 나토 소속 국가가 아니라는 이유로 인도적인 지원에 그치거나 몰래 자원을 보내는 우회책을 써야 했죠. 덕분에 중립국의 위치를 차지하며 서방과 러시아 진영 두 축에서 이득을 보던 스웨덴과 핀란드가 이에 놀라 나토에 가입하는 일이 벌어졌죠. 결국 한 편을 선택해야 하는 신냉전의 논리에 굴복한 것입니다.
스위스도 최근 중립국이라는 정체성을 버리며 러시아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미국과 나토 위주의 정책에 손을 들며 진영을 확실하게 정했습니다. 유럽안보협력기구나 러시아가 주축으로 결성된 집단안보조약기구 시스토 역시 비슷한 개념으로 진영을 구축하면서 동시에 같은 편을 만들려는 목적을 충실하게 이행했습니다. 하지만 한계는 분명했죠. 유럽과 미국 위주의 주도 세력이 이끌고 있었기에 아프리카나 아시아 등 주요 세력들이 자리 잡고 있는 곳들을 포용하기에는 협소한 세력이었습니다. 협력국이라는 명칭으로 이들을 끌어안으려고 했으나 주요 파트너 국가는 아니죠. 그렇기에 미국 유명 싱크탱크 브루킹스 연구소 소속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과 패트 샤킴 선임연구원은 대륙간 안보협력기구의 창설에 대한 논의를 하며 미국을 비롯해 한국, 동남아시아, 인도 등 전략적으로 중요한 국가를 아우르는 국제안보연합 익수를 제안했습니다. 다른 기구들과의 차별점으로 이 단체는 미국 주도의 단체가 아니라는 점인데요. 주요 5개 국가를 중심으로 이들이 당면 과제를 비롯해 저강도, 테러리즘과 국제 분쟁의 주요 문제를 다룰 것을 지정했죠. 미국도 포함되어 있지만 아시아를 대표하는 국가로 한국이 포함된 것입니다. 특히 주요 동맹국으로서 날이 갈수록 커지는 위상과 함께 경제적, 군사적으로 중요한 관계를 점하고 있는 한국의 참여는 필수라고 본 것이죠. 그리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다국적군의 창설을 논의했습니다. 과거 확보한 지원 업무 리솔루트 서포트 미션을 모태로 이후 후속 조직을 창설, 분쟁 지역에 무력이 필요할 경우 국제안보연합 소속 조직이 국가의 무력을 행사할 수 있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게 조직을 운영하겠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실제 국가의 반대에 부딪혀 도움은 물론이고 제때 군사를 파견할 수 없어 재앙이 벌어졌던 과거의 사례를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 협력국들의 양해를 받고 문제시 개입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 구상에 포함된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과거 미얀마 군부가 민주정부를 무너뜨리고 일본은 다시 과거의 독재로 돌아가려고 할 때 이를 막고 군사적으로 아웅산 수치 정부를 복원할 수 있게 됩니다. 한국이 이 임무에서 중요한 축을 담당할 수 있는 것인데요. 조 바이든 대통령은 브루킹스 연구원의 구상에 대해 깊은 관심을 표현함과 동시에 워시나토 조직으로 할 수 있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초국가적인 국제안보연합 창설과 관련 관계자들을 수집해 논의를 이었다고 합니다. 논의 과정에서 일본은 배제되었다고 하는데요. 과거 일본이 동아시아에서 저지른 범죄 사실 때문이라고 합니다. 일본에 대해 반감을 가진 국가들이 상당한 가운데 국제안보 조직의 일원으로 참석하기 어렵다는 내부 의견이 있었다고 하죠. 국제안보연합의 주축으로 자리 잡게 될 대한민국. 한때는 회원국으로서 참가조차 어려웠던 처지였지만 이제는 국제사회의 주요 일원으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한국의 국제안보연합 가입을 응원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타워 중앙 지하 균형시설에 엄청난 폭발이 발생했다. 당장이라도 쓰러질 수 있으며 현 시간부로 인접 피난 명령을 실시한다. 현재 일본의 중심에 위치한 도쿄타워 연결 지하 기계실에서 엄청난 대폭발 사고가 발생해 타워 하단 외부체 1도, 3도 각각 회전 유격 2폭발 여파. 도쿄타워의 중심 균형이 약 3도가량 틀어지는 것은 물론 지하 폭발 피해가 타워 근처 주택가 지역으로까지 번져나가 인접 호수와 주택가의 땅이 부서지며 솟구쳐 오르는 상상 초월의 재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욱 상황이 심각할 수밖에 없는 것은 폭발의 엄청난 여파로 인해 도쿄타워의 중심축이 꼭대기로 향할수록 상당히 틀어져 버렸다는 사실과 지하 균형 운전실을 담당하는 기계실이 원인 불명의 이유로 함께 폭발해버려 장기적인 도쿄타워에 관리가 지속될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되는 것과 동시에 연결되어 있는 지하관을 통해 폭발의 여파가 퍼져나가 도쿄타워 일대 주택가가 완전히 불길에 휩싸여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더욱 경악스러운 사실은 이처럼 땅이 솟아오르는 기괴할 정도의 재해 현상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도쿄도청은 도쿄타워의 최초 폭발 사고를 완전히 은폐시키려 했다는 사실이며 도쿄 시민들의 거주 지역이 땅 솟구침 현상으로 완전히 박살나는 상황에서조차 도쿄타워의 폭발 피해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짓 기자회견을 진행하며 타워의 폭발 사고 소식을 숨기기 위해 해당 주민들의 땅 솟구침 신고 접수는 도쿄타워 폭발 인적 하천 솟아올라 일도쿄도 부인 전부 거짓 재해 신고라는 여론을 조성해 해당 주민들의 신고 접수를 완전히 묵살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럼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3일 일본 도쿄구의 도쿄타워와 연결되어 있는 지하 균형 운전 기계실에서는 원인 불명의 지하시설 대폭발 사고가 발생하며 각종 관리 기계들의 폭발 파손은 물론 연결되어 있는 타워 하단 부분이 약 3도가량 기우는 것과 동시에
내부에서 근무 중이던 근무자 8명이 심각한 화상 피해마저 입는 대형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장의 상황을 긴급히 속보로 전한 도쿄중앙방송사에 따르면 현재 도쿄타워의 지하 운전실과 연결된 2차 균형 담당실에서 엄청난 화재 가스가 폭발하며 대형 인명피해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폭발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은 원인 불명의 이유로 내부 지열의 온도 상승으로 인한 주요 기계들의 고열화 현상이 첫 번째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으며 부가적인 피해 추측은 근무 직원들의 단순 화재 유발 행동으로 확인되고 있어 정확한 세부 원인 조사가 곧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폭발 피해에 파손된 주요 타워 운전 설비들은 도쿄타워 지하시설 40% 파손 원인 불명 보험 폭발, 타워 균형 담당기와 비상전력장치 시설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화상 피해를 입은 내부 직원이 너무 많아 해당 지하시설은 소규모의 소방대원만이 진입해 구출 작업과 동시에 화재 진압 작전을 실행하고 있는 것으로 도쿄 소방대에 의해 파악되고 있다. 아직까지 도쿄도청의 중앙타워 관련 정식 사고보고회는 시작되지 않고 있으나 지하시설 내부 관계자들이 도쿄도청 시설 정비 담당 직원이었던 점과 함께 타워의 하단부가 일부 뒤틀린 외부 현상 피해마저 발생한 상황이기에 곧 도쿄도청의 정식 사고보고회가 진행될 것으로 확인되어 있는 매우 긴급한 상황이다. 라며 타워 지하시설이 연쇄적으로 폭발해버린 처참한 사고 현장과 함께 대규모 내부 직원이 화상 피해를 입은 사고 속보를 긴급히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타워 지하 폭발 사고가 더욱 엄청난 규모의 2차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은 해당 폭발 피해의 충격파로 인해 타워 하단부와 중간부의 일부 시설들이 약 1도에서 3도가량 틀어져 타워의 전체적인 균형 설계의 축이 완전히 뒤틀려 버렸다는 것이며 이러한 상태에서 외부적인 태풍이나 폭설 등의 영향이 추가적으로 가해질 경우 타워의 온전한 무게중심 균형을 절대 장담할 수 없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인데요. 실제 도쿄도청 내부 설계 직원 간부의 정식 사고 보고회에 따르면 원인 불명의 지열 온도 상승으로 인해 주요 균형 담당 크레인과 전력 시스템의 동축선들이 심각하게 뒤틀렸다는 보고 발언을 전하며 외부적 상황으로는 쉽게 파악할 수 없으나 내부적인 건물 중심 균형 고리들이 약 3도가량 크게 뒤틀어졌다는 충격적인 보고 발언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화재 진압 상황 이후 현장으로 직접 긴급 설비 보수를 진행한 도쿄도 설비 보수팀 또한 타워의 상단부로 이동할수록 중심축 1도의 틀어짐이 매우 큰 건물 불균형 현상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며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는 경고의 발언과 함께 지금 당장이라도 중앙타워 인접 200m 이내의 대형 공장들은 1타워 지하 상당히 불안, 최소 거리 공장 가동 즉시 중단, 지층에 강한 충격 떨림을 줄 수 있는 지하 고정시설 생산 공장들의 가동을 즉시 중단해야 된다는 피해 상황 분석 발언을 추가적으로 전했습니다. 또한 일부 타워 설계도면 관리 관계자들은 이번 지하시설 폭발 사고로 최소 2 달여간은 타워의 비상전력 가동을 실시할 수 없는 상태가 지속될 수 있어 앞으로 다가올 태풍의 피해와 함께 여름의 엄청난 강수량이 작년과 같이 기록적으로 쏟아지겠다면 타워 전체의 구동시설에 전력 공급이 완전히 중단될 수 있는 것과 동시에 태풍의 강풍마저 지속적으로 강하게 타격을 준다면 이미 최초로 뒤틀려버려 연약해진 타워 하단 중단 구동 크레인들이 더 큰 폭으로 뒤틀려 무너질 수 있다는 충격적인 경고 발언을 대대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이러한 도쿄 중앙타워의 지하 폭발 사고가 해당 지역 내에서의 단순 폭발 사고의 피해로만 끝나는 것이 아닌 타워 지하실과 지층이 연결되어 있는 일부 마을 주택지와 하천들에서 갑자기 약 1m가량 땅이 부서지며 솟아오른 채 엄청난 열기를 사방으로 뿜어내는 매우 기괴한 재해 현상이 추가적으로 발생하며 인근 거주 지역 일본인들의 엄청난 단체 패닉 사태를 유발했기 때문인데요. 도쿄타워와 인접한 외곽 하천 지역을 직접 촬영해 제보한 한 일본인의 피해 제보 영상에 따르면 도쿄타워 쪽에서 전달된 엄청난 땅울림과 폭발음이 들리고 난 직후 1타워 구역 거주민 폭발 직후 하천 부지 솟아올랐다 충격. 곧바로 마을 중앙 하천의 땅이 기괴한 모습으로 솟아오르며 부서지기 시작했다는 제보 발언과 함께 매우 심각한 압취까지 함께 느껴지고 있어 인근 주민들 모두가 상당한 불안에 떨고 있다는 제보 발언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주민은 도쿄타워 쪽에서 시작된 땅울림과 폭발 피해의 원인이 대규모의 지진 피해인 줄 알고 곧바로 지진 대비 태세를 취하였으나 갑자기 하천 인근의 땅들이 전부 뜨겁게 느껴지는 이해할 수 없는 지열의 온도마저 느껴졌다며 해당 촬영 영상을 다그티 지역 언론사에게 제보했습니다. 또한 하천 지역이 아닌 도쿄타워 집근접 마을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는 몇몇 주민들은 하늘에서 엄청난 폭발음이 들리고 난 직후
갑자기 해당 거주 지역의 모든 가스관이 사용 불가능해지며 집안의 가스시설까지 전부 정지되어 버려 어떠한 일상생활도 진행할 수 없었다는 추가적인 피해 제보 발언과 함께 도쿄타워를 포함한 인근 거주 지역 일대에 오래 거주했지만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기이한 현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매우 충격적이라는 인터뷰를 함께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도쿄타워 지하 폭발 사고 이후 인접 거주 지역과 하천 지역에 발생한 일련의 기이하고도 충격적인 현상에도 불구하고 도쿄도청의 정부 관계자들은 마을에서 발생되는 기괴한 현상은 도쿄타워 지하의 폭발 사고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며 지역 언론사에 주민들의 피해 제보를 전달해 거짓된 여론 조성을 하지 말아달라는 매우 이해할 수 없는 단순 보고에만 진행하며 타워 지하의 폭발 사고에 대해서는 어떠한 일련의 사고 해명도 없는 비열한 보고 회견만을 진행했는데요. 도쿄도 중앙정부기관 대변인의 사고 보고에 따르면 도쿄타워 지하 연결 운전실의 폭발 사고에 대해서는 정확한 폭발 원인의 조사 결과에 대해서 완전히 밝히기 어렵다는 모순적인 보고 발언을 전하며 화상 피해를 입은 인원들 중 정부기관 소속인 관계자들까지 존재하고 있어 해당 사건에 대해 더 이상의 거짓 여론과 사고 원인 추측에 대해서 중지해달라는 모순적인 피해 보고의 발언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대변인은 타워와 연결되어 있는 운전실이 이번 폭발 피해로 완전한 수행 기능을 실행하기 어려운 상태에 도달한 것은 맞지만 몇몇 지역 언론들의 타워 중심이 무너져 내렸다는 보도와는 달리 타워 외부에는 어떠한 피해 사실도 없으며 지속적으로 매뉴얼을 통한 중앙점검 시스템을 관리해왔기에 타워 균형시설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해명 발언을 추가적으로 전했습니다. 또한 도쿄도청은 폭발의 피해 지하 운전실 대부분의 운전 장비가 화재의 피해를 입었으나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았을 때는 결국 도쿄타워의 자체적인 균형 시스템을 통한 유지 보존 방식을 선택했을 것이라며 이번 폭발 사고가 화상 피해 인원이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인 것은 맞지만 결국 지하 연결 운전실이 이번 기회에 폭발해버려 소멸해버린 것은 폭발 오히려 기회기존 운전 탈피 황당 발표 1도쿄 오히려 긍정적인 측면이 더욱 많다는 황당스러운 발언마저 대대적으로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도쿄도청의 정식 답변과는 달리 와세다대 소속의 건축설비 전문 교수들은 이번 타워 지하실 폭발 사고의 피해도 매우 중요한 것이지만 인접 거주 지역의 땅이 솟아오른 지열 솟구층 현상이 더욱 문제가 되는 상황이라며 약 한 달 이내로 도쿄 이내의 모든 거주민들에게 즉각적인 피난 명령이 떨어져 전혀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라는 매우 충격적인 분석 발표를 전했는데요. 완제다대의 다니구치 설비교수의 도쿄타워 폭발 사고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해당 사고 현장의 단편적인 피해 상황에 대해서는 외부적인 원인으로 인해 1차적인 폭발 피해가 최초로 발생할 수는 있는 것이지만 정작 눈여겨봐야 될 중요한 사고 현상은 인근 저지대 거주 지역과 하천에서 발생된 토지 붕괴와 솟아오른 현상이라는 발표와 함께 하천 토지의 넓은 면적이 함께 뭉개지며 솟아오른 것으로 보아 지층 면적 아래에 존재하고 있던 유동성 마그마 형체들이 타워 지하실 폭발 사고로 엄청난 외부적 자극을 받아 일정 수준 팽창에 나타나는 매우 위험한 지열 재해라는 닥판 분석 발표를 전했습니다. 또한 인접 거주민들이 함께 제보한 악취 현상마저도 지열 깊은 곳에 내재되어 있던 마그마 가스가 결국 폭발 사고로 인해 함께 분출된 것이 분명하다며 하천 전체의 부지가 폭발할 수도 있다는 위험 가능성과 함께 도쿄타워의 중심축도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뒤틀렸을 것이라는 충격적인 추가 발언을 전했습니다. 이러한 충격적인 상황에 도쿄 거주 일본인들도 상당한 패닉에 빠진 모습을 보이며 당장이라도 한국으로 떠나겠다는 어처구니 없는 추가 반응마저 연쇄적으로 보여주는 일본 몰락의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몇몇 일본인들은 땅이 솟아오르는 것을 눈앞에서 본다면 너무 충격적일 것 같다. 내가 지금 선진국인 일본에서 살고 있는 것이 맞는가? 결국 도쿄타워는 외부적 요인에 의해 더욱 강한 충격이 가해진다면 쓰러질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당장이라도 헬기를 이용해서 타워를 붙잡아야 할 것 같다. 바이러스 상황이 그나마 나아진 지금이라도 한국으로 떠나서 나의 거주 지역을 선택해야 된다. 타워가 쓰러지면 모두가 영화에서 보던 것처럼 멸망할 수밖에 없다. 한국의 건축 기술자들이 타워의 쓰러짐 방지를 위한 기술을 전수해 줄 것이다. 우리는 모두 한국말을 믿어야 한다. 라는 등의 다소 황당스럽고도 어처구니 없는 반응을 보이며 자신의 나라에 패닉에 빠진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현재 일본에서는 비상식적인 사고재해들이 쏟아지는 가운데 이제는 땅까지 솟아오르는 자연재해의 나라 그 자체인 충격적일 정도의 재해, 피해가 그대로 나타나며 대처조차 할 수 없는 일본인들의 현실 부정 단계에 다다른 상황마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